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이렇게 돈이 원래 투자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대로 투자를 해야 돈이 되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이 중에서 잘 이렇게 얘기하신 것 중에 잘 보시면은 또 재평가가 되고 싸게 살 만한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 성장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래도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이렇게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장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성장주는 과연 어떤 분야인지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경험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거,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에 오면은 성장주는 뭔가 약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생각인 거죠. 금리로 그 미래의 이익을 그 뭐라 그럴까 금리로 할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좀이라도 높을 때는 미래의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불리해지는 거죠. 작년도에 이렇게 성장주가 보통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렇게 고평가를 받았냐면 작년의 기준으로 금리가 0이었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0이면 3년 뒤에 들어오는 돈이 지금 들어오는 돈하고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회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3상까지 왔다고 치고요. 이게 뭐 이상이라고 생각해서 한 3년 뒤에 3상 통과해가지고 그 특허가 터지면 한 3천억 들어온다. 근데 지금은 계속 적자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연구만 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제약회사를 우리가 주가를 얼마로 볼 거냐라고 말할 때 3년 뒤에 들어오는 3천억을 지금 주가에 반영할 때 만약에 금리가 제로라면 이 3천억을 지금 이익 낸 것처럼 해도 됩니다. 왜? 3년 뒤에 들어오지만 그 사이에 이자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3천억,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이 있는 회사를 지금 당장 이익처럼 계산해 주니까 작년도는 그렇게 성장주가 난리나게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2%가 된다면 3년 뒤에 3천억을 최소한 매년 2%로 할인을 해보면 지금 3천억이 아니죠? 2%씩 다 할인을 하면 당연히 줄어들어서 1,000억으로 밖에 안 된다면 이 회사는 가치를 1,000억짜리로 밖에 못 보니까 당연히 작년도에 엄청나게 평가를 받았던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는 이런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많이 팔게 돼서 사실 웬만한 그런 성장주들은 막 반토막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금리 상승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주는 안 쳐다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장주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주지만 사실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가치주가 이미 돼버린 예를 들면 저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빅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알파벳 같은 것들이죠. 예, 최근 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들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매번 분기마다 자기들의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그런 어떤 존재를 매번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8월 달에 들어서 나스닥보다 제가 5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나 뭐 페이스북이나 얘를 주식을 계산해 봤더니 나스닥에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 했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성장주를 고를 때 그런 식으로 이미 실적이나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그룹군을 여전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오늘은 그런데 그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식의 안정적으로 보이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또 다른 안정적인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방법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지나간 역사를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꿈 같은 뭔가 드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먼저 좀 약간 아셔야 될 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게 뭐냐면 약인공지능이나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영어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 인공지능이다 그러면서 약인공지능이 제네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 인공지능은 네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우 AI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꿈의 인공지능, 이거 강인공지능인데 얘는 제너럴 AI라고 합니다. 예, 외울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하면은 확 다가오는 거. 예를 들면 저희 투자업계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투자를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7년도에 저희랑 똑같이 저희 같은 자문사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자문사가 먼저 상반기에 출발을 하고 저희가 11월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처음 상반기에 출발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한 12개 정도 됐어요. 예, 그때 당시는 막 테스트 베드 같은 걸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요즘 제 눈에 보이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한 2개? 이렇게밖에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증권사에서 어떤 게 되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유료 서비스를 돈 받고 네, 그 네. 무료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고객 고액 자산가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보 어드바이저가 제대로는 어떤 거냐면 자산이 좀 이렇게 크지 않은 분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는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권사의 고액자산가용으로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없는데 고액자산가용으로 탁 바꿔놨는데 또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금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졌던 로보 어드바이저의 꿈은 뭐냐면 당연히 그냥 인공지능이니까 어떤 알아서 정말 사람들 펀드 매니저보다 더 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인공지능에 갖고 있는 그런 꿈 같은 부분이 그런 거다. 그래서 강인공지능, 제너럴 AI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뭐 정확하지도 않은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곳곳의 산업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 그 사례를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최근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샀어요. 예, 로봇 회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독특한 역사가 있는데 원래 구글이 대단한 돈을 들여서 샀던 회사라는 거죠. 예, 이 구글의 앤디 루비라는 사람이 4억 달러를 들여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샀고 이때 구글이 얼만큼 꿈에 차 있었냐면 좀 전에 저희가 말한 그 인공지능의 그 제너럴 인공지능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의 꿈에 차 있었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4억에 샀지만 나머지 8개 로봇사를 한꺼번에 샀어요. 앤디 루비라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2017년도에 소프트뱅크에 팔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딱 생각해보면 아니 그렇게 돈을 들이고 8개나 사가지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팔았다면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망했든지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앤디 루빈도. 그리고 손정희한테 넘어갔는데 손정희도 2017년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2017년도에 인터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 비전 펀드를 만들 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거예요. 비전 펀드는 AI 산업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 사갔는데 저 손정희가 또 요번에 정의선한테 팔았다는 거죠. 이번엔 현대차가 이번에는 한 11억 달러니까 한 1조 정도에 사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럼 그 꿈에 부풀었던 손정희도 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넘겨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그 생각과 같이 꿈과 같은 그런 로봇의 기능으로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이점 이론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특이점 이론은 싱귤래리티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인공지능이 아까 약인공지능에서 계속 성장을 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되는데 그때를 싱귤래리티,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을 넘으면 인간을 넘어서는 사고를 하니까 이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영화,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 이게 싱귤래리티라는 건데 이거를 처음 말한 사람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내놓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다 맞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강인공지능이 가진 어떤 목표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지능인데 그건 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다? 혹은 의미 없다라고 봐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장면은 한번 재밌어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 이게 뭐냐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차가 넘어져 있는 트럭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차로 인식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유명한 사진인데 저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는 저 쓰러진 트럭을 인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 게 아니라요. 그런 모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쓰러진 트럭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받아버린 게 아니라 저들은 받는다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아래 도표는 뭐냐면 이 만화책 판매량 도표하고 그 숫자하고 컴퓨터 공학 박사 숫자가 거의 저렇게 비슷하게 늘어난 거예요. 인공지능은 얘가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인간은 딱 봐도 말이 되냐? 만화책 판매량하고 컴퓨터 공학 박사 수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 상관관계를 숫자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류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그 싱귤레리티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은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많은 그런 예를 들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도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을 내놓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한 해도 성공을 못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AI 데이 때도 똑같이 자율주행에 하겠다. 이번엔 테슬라 봇을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고 밑에 이제 IBM은 뭐냐면 IBM이 내놓은 인공지능 중에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주 커다란 병원이 두 군데가 얘를 도입했었죠. 근데 이 왓슨을 IBM이 포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까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그렇게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지만 인공지능이 강력한 기능을 보이고 있는 기술 그런 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로봇 쪽인데요. 로봇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느냐는 이 기사를 보시면 되는데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시가총액 2위를 키엔스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탈환했는데 키엔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로봇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거대한 그런 경제 규모의 나라의 시가총액 2위를 로봇 회사가 달성했다는 건 사실 굉장한 사실인 거죠. 네, 소니를 앞질러서 키엔스가 2위가 됐다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산업용 로봇 산업은 상당한 호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금방 생각하실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바이든도 무슨 선언을 했냐면 반도체도 미국도 반도체 제조를 하겠다. 라고 선언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국내에다가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지원금도 미국 기업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 국내 제조 공장을 세우는 거고, 파운드리나 이런 제조업에 미국이 진출하는 건데, 그럴 경우 제일 큰 문제는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업은 RPA라고 말하는 공장 자동화 공정이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대신하는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이제 인터넷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3가지 로봇 모형들이 나오는데 뭐 그 모형들이 이제 그 로봇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쪽들은 굉장히 빠르게 로봇 시장 성장률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키엔스가 일본 주식시장에서 2등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런 로봇 기업에 투자한 그러니까 로봇 기업의 주식들은 가치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주를 투자할 때 이 로봇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의 RPA에 관련된 투자는 좀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도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특이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싱귤레이티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곧 뭐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잘 안 될까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는 사실 빠르고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증가시키면 아까 말한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아래 모습에 보시면은 저게 최근에 나온 그 테슬라가 내놓은 D1 칩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차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저게 뭐냐면은 저렇게 이제 연산이 높은 거를 여러 개 겹쳐 붙여서 연산력이 최고로 가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연산을 빠르게 많이 하면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 수년이 지났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답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 양자 컴퓨팅이라고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아직도 양자 컴퓨팅은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서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 양자 컴퓨팅을 생각해 볼 만한 때가 됐는데 양자 컴퓨팅의 그런 다른 점이랄까 그런 부분은 그냥 딱 어떤 거냐면 저희 아까 테슬라가 이제 만든 D1 칩이 그 새로 만든 연산을 높게 하는 칩을 3,000개씩 막 붙이는 그런 방법이라면 쟤는 그냥 연산 속도. 예, 그냥 그 자체가 10,000배. 예,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물론 상태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그 구글의 양자 컴퓨터예요. 저런 식으로 생겨 있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수준이 다르고 아주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큐빗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원래 저희 그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큐빗이라 그래서 중첩이라 그래서 이 비트가 여러 개 겹쳐 있는 상태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인간처럼 생각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요. 시뮬레이션을 빨리 많이 해야 될 때는 엄청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 제가 이 인공지능이 돈을 버는 분야 중에서 헬스케어 쪽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헬스케어 쪽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어떤 질병에 이 물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를 검사하는 게 다 시뮬레이션이에요. 물질을 검토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는 10,000건을 갖고 물질을 검토한다면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물질을 검토하는 그런 신약 회사는 1억 건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양자 컴퓨터 비즈니스는 이제 다른 뒤늦게 시작을 하는 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너무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의 그런 그 연산 기능이 실제적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거의 왔어요. 왜냐하면 밑에 영상 저 이미지 보시면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아이온큐라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팅의 전 세계 메이저는 구글, 알파벳과 IBM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 두 개 회사가 다 사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기 보신 아이온큐라는 회사예요. 저 아이온큐의 공동 대표가 한국 사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김정상이라는 교수고요. 지금 듀크대 교수인데 이 사람의 아이온큐는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소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온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굉장히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양자 컴퓨팅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의 도움을 받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세한다면 저희는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지금도 이미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이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 45%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알파폴드라는 게 뭐냐면 구글이 내놓은 회사고요. 구글의 헬스케어 회사예요. 제가 뭘 하냐면 단백질 모델링,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는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알파폴드라고 했고 지금 알파폴드 2가 나왔는데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놀라고 있는데요. 저 정도로 구글 알파벳도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헬스케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헬스케어 시장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에서 제일 먼저 인공지능이 역시 더 우월할 수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시장이 영상 진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AI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맞습니다. 예, 저게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상의학과 교수들 놓칠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있고, 네네. 그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연봉이 높은 의학과 중에 영상의학과는 그 4개 중에 항상 들어가는 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과 주치의가 발견 못한 걸 영상의학과에서 발견해내는 방식의 진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이 전문의가 되는데 수천 수만 장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한번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요한 거죠. 재밌는 건데 인공지능은 잠을 안 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일이 패턴을 찾는 거라는 거죠. 저 사진에서 어떤 특이한 모습을 찾아내는 건데요. 저 사진의 뒤에 있는 것까지 생각해내는 게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인공지능은 많은 사진을 봐서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진을 봄으로 해서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의사가 찾지 못한 병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요즘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나 그 다음에 허트플로우 같은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보시면 매출이랑 이익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쟤네가 뭐 하는 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으로 사진 보는 소프트웨어를 내놓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의학 현장에서 저만큼 이익을 내고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3개나 있습니다. 저런 회사가. 그래서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빠르게 돈을 버는 분야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학 쪽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이 예상되는 쪽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한 회사가 있는가요? 저희는 한국에도 3개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3개나 예, 있어요. 예. 상장 회사인가요? 예, 상장회사 3개입니다. 예. 오늘 내가 볼때는 여기에 오늘 꿀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캐치하셨나요? 나는 하여튼 뭐 돈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이는 게 신약 개발입니다. 이게 좀 돈의 단위가 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신약 개발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져왔던 거는 그 신약 개발 기관입니다. 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신약 쪽에서 어떤 말이냐면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룸의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 신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임상 상상까지 통과하는데 시간은 길어지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룸의 법칙인데 그래서 지금 기본 단위가 뭐냐면 10년 1조입니다. 네, 신약 하나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용되면 길게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 짧은 게 5.5년이라면 얘네는 거의 30개월짜리도 있다는 거죠. 우와. 예. 그 맨 밑에 있는 리커전 파마시티컬이라는 회사는 지금 고유의 슈로딩거나 그다음에 앱셀레라 이런 애들은 정말 주가들이 좋은 회사들이에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저런 애들이 이미 공동 개발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30개월 만에 해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굉장히 회사들이 기존 제약회사들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런 그 아주 이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회사들하고 제휴를 엄청나게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면 누적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토탈 3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회사냐면 인공지능으로 신약 개발하는 회사. 예, 요 회사들이 2020년도에 투자 받은 금액이 3조예요. 우와. 근데 지금 9월 초인데 이미 2조 5천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다시 역사를 갱신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아니 일단은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럼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당연히 근데 돈도 회사의 적게 들고. 파이프라인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해외 3개사 비교할 때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이거든요. 슈러딩거하고 리커전이라고 앱셀레라는 회사인데 얘네들과 같이 하는 회사들을 보시면 아십니다. 앱셀레라가 왜 유명한 데냐면 코로나
신약 개발 성공했어요. 아, 예. 예. 어디랑 했냐면 일라이릴리하고 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신약 개발을 인공지능으로 하는데 대단한 그런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은 기존의 그 다케다나 아니면 바이엘 같은 이런 엄청난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회사들이 붙어서 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전통 신약 개발을 하는데 물질 검토를 10,000개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AI는 10억 개를 하는데 그 물질 검토가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은 시간은 더 단축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검토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인공지능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냐면 이 통제되지 않은 세상에 나가면 아직 인공지능이 제 힘을 발휘 못해요. 아까 도로에서 트럭을 받아버린 것처럼. 그런데 통제되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은 최고의 수준에 이미 도달한 거죠. 그 통제되는 환경이 뭐냐면 아까 로봇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검수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서는 거의 양자 컴퓨팅이나 컴퓨팅 기술을 사용해서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 최고 수준을 사용하는 산업은 빠르게 돈을 벌어가리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도 인간처럼 생각을 못해라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인공지능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 쪽에서 주가도 오른쪽에 주가 차트를 넣어놨는데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작년도 제로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함으로 해서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사실 제가 역사상 처음 보는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서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요. 돈 많죠. 예, 정말 많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지금 한국도 동학개미라는 거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금융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그 영향력이 지금처럼 높아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는요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내러티브 투자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주에 스토리가 있으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는 기술주는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같은 거가 있으면 그냥 샀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다 이제 떨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은 어떤 분야의 산업은 충분히 살 만한 가격까지 아직도 내려와 있다. 기술주 중에서도. 예, 그래서 돈을 버는 기술주는 좀 바라볼 때가 있는데 이쪽 신약 기술주 기업들도 보시는 것처럼 리커전이라든지 앱셀라라 같은 것들은 아직 주가 회복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전체 의학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진짜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쪽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을 얘기 드린 것처럼 유전체 의학은 어떤 거냐면 유전자 분석,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치료 이런 쪽인데 그 중에서 DNA 시퀀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전자를 읽는 거죠. 유전자의 구조를 이제 읽어내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염기 서열이 그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기술을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LRS, Long Read Sequencing이라 그래서 이게 반대가 있는 거죠. Short Read Sequencing이 있는데 Short Read Sequencing은 뭐가 좋냐면은 돈이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은데 반해서 제대로 읽지 못해서 유전자 병치료라든지 이런 거에는 사용 못 됐는데 그러나 Long Read Sequencing은 자세하고 좋기는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Long Read Sequencing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어느 정도냐? 아크가 예상한 거로는 현재 2020년도에 250밀리언이었는데 25년이 되면 5 빌리언이 된다는 거죠. 82% 성장하는 거예요, 연간.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근에 상장한 23&me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부터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회사예요. 제가 이제 이거 신청해 보려고 물론 미국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현재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트를 받으면 내가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보내면 이 회사가 유전자 분석을 해서 저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서비스로 조상 찾기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1,000만 명의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빅데이터 회사로서 지금 가치가 주가가 막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전자 분석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단가가 엄청 떨어지고 속도가 빨리 붙으면서 나온 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분석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가게 됐는데 그 치료에 대해서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2명의 여자 교수들이 계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마누엘 사펜티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두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그 분야가 뭐냐면 크리스퍼,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뭐냐면 아까 유전자 DNA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적인 어떤 결함을 발견하면 저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냐면 가위처럼 그 유전자 부분만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툴젠 뭐 그런 회사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유전자 가위가 있어서 그거를 잘라내고 연결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전자 가위로 또 잘라서 이종 장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게 뭐 타 동물에다가 이식해서 맞습니다. 길러서 사람한테 맞습니다. 이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이 유전체 의학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인비보라 그래가지고 안에 그 사람 안에서 그 유전자 가위 단백질을 이용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걔를 합치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했다면 요즘에 엑스비보라 그래서 이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인텔리아나 에디타스가 내놓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유전자 저런 가위를 사용하는 전 유전자 치료가 비용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엑스비보가 되면 외부에서 이제 그런 치료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의 그 대신 붙일 유전체 그 부분을 잘라서 가지고 있다가 그 질병이 있는 분에게 쓸 수 있게 되면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게 지금 인비보 상태에서 할 때는 어떤 암만 치료, 지금 전부 암 치료제 때문에 이 시장이 큰 건데 어떤 암만 가능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혈액암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고형암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암들이 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벨상 수상자인 이 사펜티어나 다우드나가 각각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나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고 하나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인데 지금 현재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서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투자 받아서? 네, 투자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임상 신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에디타스는 펑장이라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이 노벨상은 이 두 분의 여자분이 받았는데 그 아까 크리스퍼 테라피스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유전자 가위 특허는 저 펑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특허는 남자 펑장이 받았기 때문에 특허 분쟁 중에 돼 있는데 어쨌든 저 에디타스에서도 이 둘과는 다른 그런 유전자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은 뭐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유전자 관련된 그런 뭐랄까 유전자 분석이랑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거지만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임상들 결과들까지 다 보고되고 있고 요즘은 사실 의사분들도 굉장히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올린 자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아주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아까 제가 작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기술주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제가 그냥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표인데요. 뭐냐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전자 치료제 기업과 전부 다 기술 도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많은 아까 제가 돈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금액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실제 다국적 제약사들 저희가 다 아는 사노피나 뭐 얀센, 화이자 뭐 이런 데들 이런 뭐 에브비나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유전자 치료제 회사들과 전부 제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벨상을 탄 그 학자들이 차린 회사들이 전부 다 저런 다국적 기업들과 지금 그러니까
임상 중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쪽 시장으로는 뭔가를 보고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상당히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이렇게 돈이 원래 투자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대로 투자를 해야 돈이 되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이 중에서 잘 이렇게 얘기하신 것 중에 잘 보시면은 또 저평가 돼 있고 싸게 살 만한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다 같이 올랐다가 음. 이제 다 내려온 상황이니까. 예. 네네네. 아까 요 얘기한 것 중에서도 엄청나게 싼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 상당히 좋은 거 얻어가신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성장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주 지금 최근에 네. 어쨌든 정치권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한 몇 두드려 맞았잖아요. 예, 예. 뭐 우리나라고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두드려 맞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독점 규제는 미국, 중국을 돌아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 가능성, 그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미국의 빅텍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 페이스북이나 이제 비즈니스 유형이 비슷하게 보자면 그런 것들처럼 성장을 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도 어차피 규제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시작을 했는데 관점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더 성장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더 이제 미국처럼 더 큰 빅텍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그럼 규제를 받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중국도 강화되는데 규제가 그러면 얘네는 크지도 못했지만 아예 좀 눌리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를 받는 걸 대항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내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들의 헤드였던 사람이 알파벳,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의장이 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미국의 빅텍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점 규제를 계속 대항해 왔고요. 로비나 그 다음에 학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자기네들이 더 받는 그런 독점 규제들을 천천히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 카카오나 네이버에게도 똑같이 이제 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말하는 게 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똑같이 맞았는데 네이버가 덜 빠졌죠? 카카오가 엄청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물론 이거는 요번에 감독원에서 말한 그런 그 보험이나 뭐 이런 상품 비교 이 부분이 카카오는 25% 차지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는 5%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덜 빠지지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네이버는 지나간 수년 동안 계속 독점 규제를 받아서 사업 철수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네이버는 그걸 대응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감독원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안 들어가 버렸어요. 카카오는 열정적으로 모든 사업을 펼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부터 시작해요. 상당히 많은 사업에서 철수와 부분들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그 상황에서도 일본의 그 비즈니스 모델 뭐 다 찾아내서 주가가 상당히 성장해 왔잖아요. 몇 년간에. 그런 식의 성장을 카카오도 할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시달리거나 그런 부분은 카카오가 좀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둘도 미국의 빅텍들처럼 자체의 변호사들을 두고 계속해서 사업에 진출할 때 네이버처럼 영리하게 어떤 사업은 아예 안 들어가 버리는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갈 거고 그럴 만한 자본과 그럴 만한 인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대응하면서 성장하는 거는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재창 대표님한테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셨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바쁜 시간 나중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